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서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곳곳에 퍼지는 등 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위기 수준을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서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현재 확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또 원내로 활동하고 계시죠.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신현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로 들어오시기 전에도 저랑 방송 종종 하셨는데 예. 이렇게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예. 예. 너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동안에 코로나19를 일선 의료 예. 현장에서 또 활동하면서 또 사투를 벌이기도 했고 예.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코로나에 대응에 관련된 감염병 보건의료 체계를 또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어서 저 자체로도 너무 의미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이다라고 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이제 감염병 분야 전문가이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이제 같이 참석을 하신 건데요. 최근 상황이 지금 뭐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 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소규모 집단 감염 이런 발생한 가운데 깜깜이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뭐 보도가 있던데 최근 상황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의 그런 피크를 치는 소소한 피크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여러 지역적인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또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우리한테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우리 발생이나 이런 확진자나 아니면 조용한 전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19 변이 종류가 확인된 거나 그런 거 있나요?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아, 실제로 그래요? 예, 지역적으로 코로나의 여러 변종 타입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온 것들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른데 이태원 집단 감염 발생 이후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형의 그런 코로나 변이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변종에 대한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대유행, 일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실제로 제가 준비한 CG가 있는데 CG 네. 1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유행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런 그래프 곡선에서의 피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대구, 경북에서의 그런 1차 피크를 경험을 했고요. 네. 2차 피크가 더 크게 올 것이다라는 2020년에 우려- 피크가 한 번 더 네. 있네요. 후반에 보니까. 예, 시나리오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특별히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시나리오 1이고요. 예. 시나리오 2는 더 큰 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어.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 1차 큰 발생 이후에는 소소하게 잦아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제 1차 피크 이후에 2차 피크가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비슷하게 올 것이냐를 대비해야 되는 1, 2번 상황이 중에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럴 시나리오 가능성이 중에서?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CG2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은 없다.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크의 발생을 조금 더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피크를 조금은 눌러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구비할 수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예, 것이죠. 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진정시키는 이게 전략 대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런 면에서 K방역이 그래도 극찬받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해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역사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최근에 이렇게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집단 감염의 고리를 타고 이제 계속 이제 번지는 이런 상황 2단계로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 전체도 조금 이 단계를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정부는
1단계 조치로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 2주간의 발생 추이는 그래도 평균 1일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은 해외 유입이었고요. 반은 국내 발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60대까지 갔다 오늘 40대로 나왔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소하게 발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하지만 우려할 거는 조용한 전파의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지역별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거리두기 또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와 함께 우리의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적합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판단인 것이죠. 네,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관련 예산 문제라든가 입법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번 3차 추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 의원께서는 코로나19 의료진 위험수당이라든가 감염 의료인 보상 문제 이걸 반영해야 된다 했었는데 추경안 자세히 이제 추경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은 우리 신 의원께서 요청한 안보다 감액된 반면에 비대면 진료 기반 예산은 국회 차원 내부에서 이제 선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확정됐다. 이 예산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 의료진에 대한 위험 수당이나 이런 그 고마움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120억이 우선은 3타 추경에 막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본 예산이나 추후에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는 초반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필요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신 부분이죠.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이쪽 분야에 대한 상당히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도 간호사 출신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도 예. 보건의료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력을 했었고요. 예. 그런 만큼 이런 예산 반영의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처음 경험하면서 어떨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시에 그런 올바른 주장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구나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는 뭐 내년 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 그리고 위험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1차 피크 이후에 이제 체제를 계속 정비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도 감염병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대구 경북에서는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로 헌신으로 막았다면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각 지역마다의 그런 환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 또한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과 더불어서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가 되고 또 각 지역에 질병관리센터가 생깁니다. 예. 이들이 프론트라인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지자체랑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떤 활동에 주력하실 계획인지요? 예,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국난극복위원회가 종료가 되고 코로나에 대한 계속해서의 상황실 체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 TF 활동을 적극적으로 네. 하면서 앞으로도 치료제나 백신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반복이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의원께서는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행 민법 915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아동 학대들이 합리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재판이나 그런 부분에서 형량이 감형되는 사유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민법 915조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아하. 법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훈육을 목적으로 해서 체벌을 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떤 훈육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그러신 의원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매우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런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에 강력한 징계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아동학대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네. 신은영 의원께서는 이쪽 이제 감염병 분야 관련 분야로 당장 우리 사회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바로 오시자마자 실감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또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 국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보고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분주하게 하루에 정말 분초 시각을 다투면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을 크게 느끼면서요. 네. 뭔가 계속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과로 나타나고 또 국민들한테 뭔가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최근에 이제 통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가 내일부터 통합당이 이제 참여를 할 건데요. 지난번 보니까 상임위에서 송곳질이 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성과라든가 역할 어떤 기능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미흡한 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 상임위에서의 질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들의 선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가셨으니까 초선 의원들 여야를 망라해 전체적으로 보자면 151명이니까 절반이 넘는데요. 초선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초선 의원들은 그동안에 국회에 대한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이 동료들, 초선 의원들 상황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회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그런 관행이 아닌 가치관으로 이 국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초선들의 그런 역할들이 아주 크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초선들의 의원들의 좀 공간이 어떻습니까? 될 수 있는 당의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초선들의 그런 적극적인 발언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시고 있고요. 예. 저는 또 원내 부대표이기 때문에 예. 또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서 더더욱이 조금 더 현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의원께서는 두 아이의 워킹맘으로서 또 여성 정체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하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21대 국회에서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두 아이를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그리고 폭력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가 노력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신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